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준일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주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은 일단 인간의 존엄이고,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자유권하고 평등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 없는 존재, 또 평등이 없는 존재, 즉 억압받거나 차별받는 존재는 결국 존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기본 정신이고, 그래서 우리 헌법은 시작을 모든 국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출발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권과 평등권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세세하게 살펴보았고, 오늘 특별히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사회권, 다시 말해서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유권과 평등권의 이 물적인 기반, 토대에 관한 거죠. 물적 기반, 토대. 그래서 그동안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자유권과 평등권은 매우 형식적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유권의 경우에도 단지 법적인 억압과 이런 구속이 없는 상태, 이렇게 이해되어 왔고, 평등권의 경우에도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일단은 전혀 법적인 차별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평등권이라고 이해해 왔는데,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이 자유권과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적 기반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이런 자유권이나 평등권도 이제 매우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이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이 물적 기반과 토대에 관한 권리들을 총칭해서 사회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헌법은 31조에서부터 36조까지 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조에서 이제 교육, 그 다음에 32조의 근로, 그 다음에 33조의 노동 3권, 그다음 34조에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 다음에 35조에 환경권. 그 다음에 36조에 혼인과 가족. 도대체 이것을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통점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내는 방식이 있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귀납적인 방식인데, 과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6개의 기본권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아니면 도대체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데 어떤 특징을 갖길래 이런 기본권들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부를 수 있느냐, 혹은 이런 사회적 기본권 안에 이런 6가지 기본권이 어떻게 포섭되느냐, 이게 일종의 연역적인 방식인데, 과연 사회적 기본권을 이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유와 평등의 물적인 기반, 토대와 관련되어 있는 권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실현이 꼭 필요한 대상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인간은 결국 하나의 실존으로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존에 필요한, 그 실존에 필수적인 그 생존의 기본 조건, 즉 우리가 최저생계라고 하는 이 최저생계라고 하는 것이 먼저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최저생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바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일정한 의료 서비스, 보건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의 조건이고, 이런 자유와 평등이야말로 가장 이 물적 기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사회적 기본권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대상은 바로 최저 생계, 그리고 의료, 교육. 최저 생계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면 이 안에는 이제 주거 가장 기본적인 이 생활 환경으로서의 주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 환경권에서 이 주거 환경 개선에 관련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 그 다음에 혼인과 가족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모성과 보건에 관한 권리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 보건을 굳이 헌법에서 찾는다라고 한다면 36조에서 말하는 이 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 혹은 국가의 의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헌법에 규정돼 있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거, 그 다음에 보건, 그 다음에 교육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 사회적 기본권도 결국 이런 자유와 평등의 경제적 기초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 대상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31조에서부터 36조까지 기본권이 바로 사회권이다, 사회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고 하는 이 34조의 1항이 가장 사회적 기본권을 잘 표현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본권의 전제 조건을 인간의 존엄이라고 봤던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운 총체적인 모든 삶의 조건 가운데 경제적인 토대,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회권의 일반적인 조항이다. 즉 일반적 사회권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창 우리가 헌법 개정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어떤 개정 방안이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건 뭐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맨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반적 사회권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적이고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기본권들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라고 하는 34조 1항을 가장 맨 앞 보내고, 바로 이제 2항에 나와 있는 이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를 이 국민의 권리에 상응하는 일종의 국가의 의무로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34조가 맨 앞으로 나가서 모든 국민에게는 이 자유와 평등의 경제적 기반을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헌법적 권리다. 그리고 동시에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맨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1항과 2항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사회적 기본권들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다 국민의 권리죠. 모든 국민의 권리죠. 즉 경제적인 어떤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중에서도 결국은 이런 물적 기반이나 토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될 주체는 결국 이 빈곤한 사람들이다. 빈곤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기본권들을 향유할 수 있는 최우선적 주체를 한번 명시해 주는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 헌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 이게 빈곤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보장해 주고, 이런 경제적 약자와 더불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집단이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이런 집단들인데 반드시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뭐 부자 노인도 있을 수 있고 부자 심지어 어린 아이도 있더라고요. 요즘 10대를 보면은 워낙 뭐 이 재산 상속을 많이 받아서 이미 10대 때 뭐 몇 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꼭 아동이 사회적 약자이긴 하지만 경제적 약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적 약자는 경제적 약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도 장애나 뭐 등등의 이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결국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 약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가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경제적 약자를 일반적으로 규정해주고 이런 경제적 약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약자를 우리 헌법은 열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다 플러스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한 자유들은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굉장히 다양하죠. 특히 문화적 기본권 같은 거, 예를 들면 학문, 예술 이런 것들은 꼭 뭐 생존을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영화를 보거나 무슨 미술품을 관람하거나 이런 것들은 생존을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유의 대상들이고 이런 대상들도 이제는 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시장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문화적 기본권에서 얘기했던 그런 기본권들, 특히 학문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이제는 이런 물적 기반 없이는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즉 그런 예술 작품을 향유하고 어떤 학문 활동을 할 때도 이제는 경제적 기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제적 기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말하자면 추가적으로 이 사회적 기본권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정신적 기본권이나 문화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경제적인 기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통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문화적 기본권, 정신적 기본권들도 이제는 경제적 기초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이 문화국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문화국가. 그러니까 문화국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신적, 문화적 기본권 보장에 관한 것이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서 요구되는 건 뭐냐?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정신적, 문화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들. 그래서 국가가 이런 경제적 조건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다양성, 또 문화적인 평등, 또 문화적인 어떤 향유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이런 이 조건들,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이 이제 문화국가적 과제로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을 굉장히 넓게 보면 사실은 이 문화국가에서 요구되는 이 문화적 기본권의 이 경제적인 이런 기초들까지도 사실은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기본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여기 31조에서부터 36조까지 이해하는 사회적 기본권들은 좁은 의미의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기본권들에 포함되는 이런 경제적 기초와 관련된 권리들은 다 사회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좁은 의미에서 우리 헌법에 열거된 이 6가지를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는 특징은 뭐냐면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기본권의 아주 주요 대상이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교육받을 자유죠. 교육받을 자유. 그러니까 내가 강제로 교육을 받거나 내가 교육받고 싶은데도 교육을 금지당하거나 이런 교육받을 자유권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권적인 의미가.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오로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만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죠. 자유권적 기본. 교육받을 자유. 환경권의 경우에도 사실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자연환경. 일정한 상태를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권적인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환경권이죠. 그래서 환경권도 반드시 사회적 기본권이다라고만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자연 환경이나 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환경들도 있죠. 도로라든지 또 뭐 이 주거 환경이라든지 무슨 이런 등등의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들이 사실은 자연 환경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단은 그러한 환경적 향유에서 방해받지 않을 자유권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지만 그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경제적 기초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권적 성격을 갖죠. 그래서 만약 우리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 가운데 일단은 좀 다른 자리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1순위는 바로 환경권이에요. 환경권. 환경권은 이거는 굳이 이걸 사회적 기본권이라고만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자연 환경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생활 환경들로부터 자유로운, 그죠? 그런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환경권은 반드시 사회적 기본권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환경권은 하나의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권적 성격 또 사회권적 성격을 넘어서 오히려 이거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기본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유권적 기본권은 1세대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은 2세대 기본권, 환경권은 3세대 기본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제 환경권이에요. 환경권. 그래서 이런 환경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도 침해할 수 있고 사인도 침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에 대한 침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환경 오염이나 환경 훼손이라고 부르죠. 그런 환경 오염이나 훼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그런 자유권적 성격. 그리고 이런 자연 환경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경제적 기초를 제공해줄 사회권적 성격. 이런 성격을 이제 총체적으로 갖는 권리가 환경권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권은 반드시 이 사회권 이 카테고리에 꼭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건 다른 위치로 가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으로 이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역시 결국 혼인할 수 있는 자유,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 자유권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뭐 강제 결혼을 당하지 않거나 내가 누구와 결혼하고 싶은데 그 결혼을 금지당하지 않을 자유. 이게 혼인할 자유의 아주 기본적인 성격이고, 또 가족, 내가 어떤 형태의 가족을 유지할 것인가, 자녀를 낳든 아니면 내가 입양을 하든 그 가족 형태의 유지와 심지어 해체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기본적인 성격은 자유권적 성격이다. 자유권적 성격이다. 그래서 사실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도 굳이 사회권적 기본권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가까운 것이 뭐냐면 재산권하고 가까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는 민사법을 이루는 두 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는 재산법, 하나는 가족법.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사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들의 하나로 재산권 보장하고 그 밑에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보장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도 만약에 헌법이 개정이 된다면 이것도 자리를 옮겨갈 필요가 있는 권리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다만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안에 이 모성과 복원이 있기 때문에 복원은 당연히 사회적 기본권의 대상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대상이니까 하나의 독자적인 권리로 따로 보장을 하고, 이 모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모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엄마가 되는 거죠. 엄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이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임신과 출산.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본질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이 강하죠. 자유권. 즉 내가 임신할 수 있는 자유, 또 출산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이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안에 들어있는 이 모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 부른다면 그는 임신 출산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임신 출산에 관한 기본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자유권적 성격.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나가서 다른 어떤 권리로서 독자적인 권리로서 좀 보장할 필요가 있고, 그 핵심은 뭐냐? 임신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그래서 최근에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권리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헌법에 생명권이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헌법에는 생명권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 안 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최우선적인 조건이 뭐냐? 그게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 없는 존재는 뭐 자유도 없고 평등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 바로 밑에 나와야 되는 권리인데 우리 헌법은 이게 이제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하면서 가장 많이 되는 추가돼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권리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생명권이에요. 생명권. 근데 이제 생명권과 항상 늘 부딪히는 게 뭐냐면 여성의 임신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왜냐하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낙태의 자유가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은 이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여성계에서 어떤 분들은 굳이 생명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바로 여성의 임신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배제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당연한 권리니까 그냥 보장되는 것으로 하고 생명권을 굳이 명시함으로써 여성의 이 임신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무시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굳이 생명권을 언급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여성의 임신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권과 자유권의 충돌이죠. 태아의 생명권도 우리가 자유권에 포함을 시켰고 여성의 임신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도 자유죠. 이게 바로 이제 기본권의 우리가 충돌이라고 부르는 상황이고 기본권의 충돌. 이 기본권의 충돌 상황에서는 결국 이거는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개념의 한 범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하면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본권이 제약당하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권이 제약당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익적인 이유 때문에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과 타인의 권리 때문에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히 타인의 기본권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되는 상황을 우리가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기본권이 충돌이 벌어진 상황에서도 기본권을 제한해야 되죠. 어떤 기본권을 제한해야 두 개의 기본권을 가장 조화롭고 균형 있게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비례성 원칙 혹은 과잉금지 원칙.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권 충돌 상황에서.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면 결국 두 개의 기본권은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기본권의 제한이란 말이죠. 기본권의 제한. 그래서 어느 하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잉금지 원칙이죠. 과잉금지 원칙. 그래서 이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기본적으로 자유권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 모성에 관한 권리는 굳이 사회권에 와 있을 필요가 없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마치 자유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자유권과 여성의 임신 출산권이라고 하는 사회권이 부딪히는 문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유권이기 때문에 생명권이라는 자유권과 임신 출산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자유권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로 봐서 우리가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남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육받을 이 권리 안에 포함된 이제 자유권적인 내용을 뺀 그런 내용이 사회권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사회권의 일반 조항, 즉 일반적 사회권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권 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주거를 환경권 안에 지금 보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거에 관한 권리는 우리 헌법에서 마치 국가의 의무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죠. 국가는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뭐냐면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근본적으로 과연 권리인가라고 하는 거죠. 권리인가. 그죠? 권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의무인가, 권리인가, 의무인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학설 대립에서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권리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의무서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어떤 내용을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의무 없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권리예요.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는 거죠. 나에게 뭘 달라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의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의무를 진다라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다. 나는 너에게 해줄 의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쪽이 반드시 나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을 권리로 보느냐 의무로 보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권리해야 되는데 여전히 학설과 판례는 사회적 기본권은 의무라고 주장하는 이런 견해들이 있다는 거죠. 학설에서도 바로 이 사회적 기본권을 국가의 의무다. 심지어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권리다라고 권리라고 부른다고 하면서도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 보장됐을 때 비로소 권리가 된다. 이걸 우리가 추상적 권리라고 부르는 거죠. 추상적 권리. 그럼 이 추상적 권리의 반대말은 뭐냐? 구체적 권리죠. 구체적 권리. 그래서 단순히 사회적 기본권이 권리냐 의무냐라고 하는 대립적인 이런 견해의 대립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기본권이 권리라고 했을 때 이것이 추상적 권리냐 구체적 권리냐라고 하는 대립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을 권리로 이해해야 되고 더욱이 구체적 권리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 권리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사회적 기본권이 살아난다는 거죠. 헌법적 권리로서. 우리가 헌법적 권리를 이제 기본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적 권리인 기본권으로서 그 의미를 살리려면 결국 이것이 구체적 권리다. 즉 자유권이나 평등권처럼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헌법에 보장됨으로써 권리라는 거죠. 권리다. 즉 국민의 입장에서 직접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자유권과 평등권과는 달리 얘네들은 법률에 의해서, 즉 입법자, 국회가 법률에 의해서 이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해 내어야 그때야 비로소 권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추상적 권리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추상적 권리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적 권리인 사회적 기본권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 추상적 권리설이라든지 국가의 의무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사회적 기본권에서 좀 주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개정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회적 기본권 혹은 새롭게 추가될 사회적 기본권을 권리로 인식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구체적 권리로 인식하는 것은 바로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이 경제적인 토대와 관련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무슨 권리인지 국가의 의무인지 좀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하게 권리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아니면 뭐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필요하고, 그 밑에 예를 들면 국가는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의료 보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조항들을 두면 이게 바로 이제 맞물려서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의료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 세계적으로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 즉 영국식의 방식은 뭐냐면 조세로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어서 의료 이 서비스를 완전 공공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을 낼 필요가 없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 병원과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에 들어가는
재원들을 다 조세로 담당하는 거죠. 조세로 담당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조세 기반의 공공의료 서비스 방식이죠. 또 하나는 사회보험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처럼 국가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것을 납부하고, 그죠? 그 보험료에 상응해서 국가도 어느 정도의 기금을 만들고 그 재정을 가지고 마치 사회보험 방식으로 일정한 질병을 얻은 사람들이 실제로 병원에 갔을 때 일정한 혜택을 받게 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사회보험 방식이죠. 사회보험 방식.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 헌법이 보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해서 특정한 방식을 헌법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왜 영국식의 조세 방식을 취하지 않고 우리 이런 사회보험 방식을 취했느냐? 그러니까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국가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고 있으면 일단은 그것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자유권에 있어서는 과잉금지예요. 과잉금지. 지금 과도하게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회권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적은 보장, 즉 과소금지. 그러니까 의료와 보건 서비스를 예로 들어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보건 서비스의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가장 이상적인 수준은 있겠죠. 모든 국민이 원하면 모든 의료 서비스를 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니면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정말 아주 형편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안에 많은 공간들이 있어요. 많은 공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국가가 재정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당연히 이 국가, 여기서 말하는 정확히 국가는 의회죠. 의회. 법률을 만드는 의회가 이 안에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런 표현을 써요.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최대 보장과 일종의 최소 보장이 있을 수 있다. 최소 보장. 이 최대 보장과 최소 보장과 관련해서 가장 이상적인 수준, 이상적인 수준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종의 이 행위규범. 그러니까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서 구체화하는 의회, 국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즉 행위규범이고, 이거를 이제 사회적 기본권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건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 사법부. 그러니까 이거는 입법부, 이거는 사법부, 즉 헌재죠. 헌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는 기관은 헌재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뭘 요구하느냐? 국가가 정말로 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를 다했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제규범이라고 부르죠. 통제규범.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은 이런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즉 누가 이 규범을 지켜야 될 대상인지에 따라서 의회에 대해서, 입법자인 의회에 대해서는 아주 최상의 수준을 요구하고, 즉 행위규범이다. 좀 어려운 말로 행위규범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사회적 기본권을 통해서 의회가 만든 그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해야 되는 사법부, 즉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통제규범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는지를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헌재가 그동안 취해왔던 입장에 행위규범과 통제규범으로 이원을 한 다음에, 그래서 헌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 보장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 보장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로 가장 이상적인 수준으로 했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해서 쓰는 기준은 최소 보장이에요. 최소 보장.
그래서 이런 말이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기본권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어떤 헌법이 요구하는 바는 어떤 일정한 수준을 딱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유권에 있어서는 과잉금지 원칙. 그러니까 뭐가 과잉하다, 과도한지 여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즉,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익이 뭐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본권과 부딪히는 서로 충돌하는 다른 기본권이 뭐냐에 따라서 과도한지 여부는 늘 변동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에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고정된 선을 정해서 이 위에 있으면 합헌, 이 아래로 내려가면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회적 기본권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얼마만큼 다 했는지는 결국 뭘로 평가하느냐? 국가가 해야 될 의무 이하로 했다는 건데 그 국가가 해야 될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의무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유동적이다. 그걸 우리가 부르는 말이 뭐냐? 그게 과소금지라는 거예요. 과소금지. 그죠? 사회적 기본권이 뭐 의료가 될 수도 있고 기본생계가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주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더 시급한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유동적인 선을 우리가 부르는 말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게 과소금지 원칙이라는 거예요. 과소금지 원칙. 그죠? 자유권의 경우에는 과잉금지 원칙. 사회권의 경우에는 과소금지 원칙. 그러니까 왜 과잉금지와 과소금지가 됐느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방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국가는 자유권 보장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저 그냥 아무것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될 경우가 아니라면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자유권의 정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권은 서로 자유권이 충돌한다라든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꼭 자유권을 어떤 제한해야 될 공익적 필요 때문에 제한해야 될 상황이 아니면 자유권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개입해서 자유권을 건드리고 싶으면 과도하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과잉금지예요. 그러나 사회권은 성격이 전혀 반대죠. 다시 말해서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란 말이죠. 따라서 국가는 결국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의 입장에서 이 국가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 꼭 해야 되는 것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 과소금지라고 하는 거예요. 과소금지. 그러니까 자유권과 사회권은 그 보호하는 법익의 성질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는 방식도 반대고 따라서 국가의 이런 이 기본권에 대한 이 제한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반대의 내용을 갖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과소금지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얘기하는 이 최대 보장으로서의 행위규범, 또 최소 보장으로서의 통제규범이라고 하는 이런 고정된 어떤 기준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사회적 기본권의 전반적인 이해에 비춰보면은 조금 더 유동적인 기준인 과소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잉금지와 과소금지를 다 합하면 그 비례성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울에 서로 상충하는 두 개의 법익을 놓고 균형점을 찾는 거예요. 균형점을.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하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둘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실현시킬 것인가를 요구하는 헌법적 원칙이 뭐냐? 그게 비례성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례성 원칙. 이 비례라는 말이 뭐예요, 결국? 비례라는 말이 결국은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밸런싱 하는 거죠, 밸런스. 밸런스라는 말이 원래 저울이란 말이잖아요. 밸런스. 그러니까 밸런스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울에 올려놓고 균형을 잡는 거예요. 가장 조화롭게 우리가 더 좀 멋있게 말하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최적의 실현을 실현하는 그와 같은 지점을 찾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비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례성.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과도하게 보호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어느 하나가 너무 과소하게 보호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늘 기본권과 공익 혹은 기본권과 기본권이 서로 조화와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요구하는 헌법적 원칙이 뭐냐? 그게 비례성 원칙이에요. 비례성 원칙. 근데 그 비례성 원칙이 자유권의 경우에는 과잉금지, 사회권의 경우에는 과소금지라고 하는 거죠. 과소금지. 이 양자를 합한 게 결국은 비례성이라는 거예요. 비례성. 그죠? 이 과잉금지와 과소금지 원칙을 통해서 결국은 헌법은 늘 법익의 조화롭고 균형적인 실현을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헌법은 특별히 여성과 아동의 근로를 보호하고 있죠. 그죠? 여성과 아동의 근로를 보호하고 있고 특히 여성의 노동과 관련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평등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에서 말하는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평등권이죠. 그건 모든 차별 금지 사유와 차별 금지 영역을 아우르는 일반적 평등권이고 근로에 있어서의 여성의 평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근로라는 생활 영역과 여성이라고 하는 차별 금지 사유를 특정해서 평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게 개별적 평등권이에요. 개별적 평등권. 그렇죠? 그리고 우리 헌법은 특별히 근로의 권리와 관련해서 32조에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우선적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평등이에요, 평등.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도 있지만 누구를 유리하게 하는 차별도 있기 때문에 32조의 6항도 결국은 평등의 문제예요. 그러면 왜 우리 헌법은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의 유가족을 우대하는가? 그런 공익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 혹은 그 유가족을 돌봐야 될 공동체적인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법률이 아니라 이미 헌법이 스스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대를 베풀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 말해서 왜 헌법은 이 특별히 우대하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느냐? 그게 뭐냐면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상위 군경은 말 그대로 부상당한 사람들이에요. 부상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전몰 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사망한 거죠. 전몰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가족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유가족. 그러면 32조 6항의 쟁점은 뭐냐? 유가족이 전몰 군경에만 해당하느냐? 아니면 이 세 가지에 다 해당하느냐예요. 그렇죠? 다 해당하느냐.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이 유가족이라는 말은 사실 유가족이라는 말은 원래 해당 가족이 사망했을 때 우리가 유가족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 써왔냐면 이게 유족과 가족이라는 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교직원 하면은 행정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부르는 말일 수도 있지만 교원과 직원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유족과 가족을 합해서 부르는 말인지 아니면 유가족이라는 하나의 집단 말을 의미하는지 이거와 관련된 해석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가족이라는 말을 이 세 가지에 다 해당한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법률로서 꼭 그 아버지나 조상이 사망하지 않았다고 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대받는 이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로서 이제는 더 이상 유공자나 상위 군경의 가족은 빼고 전몰 군경의 유가족만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이 바뀌니까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그 범위가 축소되니까 이게 32조 6항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해석의 문제가 있죠. 그러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도 유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일단은 그와 관련된 가족이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전몰 군경만 해당해요. 사실은 전몰 군경만. 그렇죠? 그러니까 전몰 군경의 유가족이 하나의 집단인 거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본인, 그리고 상위 군경 본인이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인 해석에 따르면 만든 거죠. 그죠?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좀 무리하게 그동안 국가유공자 및 그의 가족, 상위 군경 및 그의 가족, 전몰 군경은 본인이 있을 수 없죠. 사망했으니까. 전몰 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세 집단을 다 우선적 근로기회 제공을 받는 집단으로 봤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문제가.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제 이걸 제한적으로 해석하죠. 즉 유공자 본인, 상위 군경 본인, 전몰 군경의 유가족만 우선적 기회 근로를 제공받기 때문에 유공자나 상위 군경의 가족이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라고 하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이고 어떤 때 완화된 심사 기준이냐. 헌법이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거나 헌법이 명시적으로 평등을 명령한 경우에는 그건 엄격한 심사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엄격한 심사 기준.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나 상위군계의 가족을 배제해버리면 그건 헌법이 명령한 것을 반하는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현재 입장에 따르면 어때요? 더 이상 이제 국가유공자나 상위군경의 가족을 배제한다라고 해서 그거는 엄격한 심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헌법이 명령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에 상응해서 이제 근로의 권리에 상응해서 그 다음에 노동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유권적 성격이 강해요. 그죠?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유권적 성격이 강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근로의 권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도 결국 사회적 기본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로의 권리를 사회권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이 노동삼권도 사회권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삼권은 근본적으로 자유권인데 전형적인 사회적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사유권적 성격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노동 3권인데 결국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지만 그러나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회권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자유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죠. 이렇게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사회적 기본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성이 없이 사회적 기본권을 이해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 사회적 기본권은 역시 권리다라는 거예요. 헌법적 권리다. 기본권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적용해야 되죠. 사회적 기본권을 적용해서 사회적 기본권을 위반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소금지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위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의회에게 부여된 재정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 즉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헌법이 최고의 가치인 국가에서 그리고 그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부여받은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